그러실 분들이 많이 착석을 하기 전에 약간 이제 여담을 좀 이렇게 드리다가 정각부터 시작을 해놓은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벌써 명사, 동사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굉장히 초점이 잘 맞춰져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에서 그렇게 재료들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의식이 있다는 게 이미 절반은 이제 영어를 알고 들어가는 이제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영어를 왜 교회에서 도입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많은 관심거리인데, 의욕이 좀 앞선 나머지 대뜸 영어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뭐 외국인 목사님도 초청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영어에 대해서 편안하지 않은 분들은 그런 영어 예배가 시작되면 두려워합니다. 그래가지고 피해가고, 잘하는 분은 그냥 들어오시는데, 자신이 없는 분들은 영어 예배하면은 굉장히 두려워하시고, 또 외국인 목사님과 인사를 할 때도 어찌 해야 될지 또 답답해하고, 그래서 예배 쪽보다는 아무래도 독서 모임 쪽으로 일단 시작을 하는 게 영어에 좀 친숙해 주는데, 충격을 좀 덜 주는데 좀 유익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오늘 한 1시간 정도, 짧게 한 45분 이 정도 이렇게 영어를 들으시고 나면 영어 성경은 일단 편안하게 다 읽으실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고, 왜냐하면 여기 이게 책의 표지에서도 보시듯이 여기 보면 햄버거 보이잖아요. 햄버거는 바로 먹을 수 있죠. 그렇게 사실은 이 책이나 오늘의 이런 1시간 정도의 강연을 들으시면 영어가 바로 가능하도록 그런 취지에서 이제 주로 이제 강연을 많이 다니고 있고, 초점은 그겁니다. 영어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쉽다, 간단하다. 다른 언어에 비해서 절대 이렇게 속된 말로 좀 쫄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게 영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그런지를 이제 오늘 브리핑을 해드릴 테니까 좀 보시고요. 실제로 우리 교회에 다니는 학생들, 또 대학생들, 뭐 중고등부, 우리 이렇게 초등학생들도 그렇고, 영어를 좀 이런 기회에 잘 익혀서 영어 수업 시간에 다른 학생들은 뭐 시험 보려고 억지로 하는데, 우리 학생들은 영어를 좀 즐기면서 수업 시간을 맞이하는 그런 게 좀 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또 오늘은 많이 참석은 안 하셨는데, 중소기업체 사장님들 사업하시는데 늘 뭐 현대, 삼성 이런 데 납품만 하지 마시고 영어 이렇게 바로 익히셔서 해외에 잠재 고객들 다 컨택해가지고 수출하고 하시면 납품 단가 이렇게 까이고 이러는 거 다 넘어서서 좀 높은 가격에 제 값에 이렇게 수출하고 그러는 기회가 되셔서 또 좀 교회 재정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도 좀 이렇게 좀 넉넉해지시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쉬운 영어를 익혀서 그렇게 활용하시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또 교회에 이제 뭐 목사님, 사모님, 뭐 전도사님 이런 사역자분들, 만약 학생부장 이런 분들도 이걸 좀 익히셔서 평소에 영어를 꾸준히 좀 교회에서 다루는, 왜냐하면 우리가 뭐 한국에서 영어를 20년을 배워도 못한다 하는 얘기는 결국은 실제로 써볼 기회가 너무 없다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최대의 사회교육기관입니다. 언제나 세미나가 가능하고 언제나 지적인 독서와 그런 모임이 이루어지는 곳이어서, 이 교회 자원이 영어를 우리나라가 한국 사람들이 잘 쓰는데 어떤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에서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좀 오늘 좀 많이 들으시고 나면 앞으로는 예배 드리실 때 뭐 이렇게 찬양 같은 것도 이제 한영 찬송가에서 뭐 스캔을 뜨든 이래가지고 아직 영어 발음이나 이렇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한국어 찬양을 드리고,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영어로 그냥 함께 찬양을 드리는 거죠. 다 한영 찬송가에는 그게 같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내가 평소에 드리던 찬송이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되는구나. 그 자체도 영어 실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교동문을 읽으실 때도 이렇게 한영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영어로도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늘 이렇게 익혀보는 거. 그래서 뭐 성경봉독이든 사도신경이든 주기도문이든 다 가능하면 영어로도 하는 분들이 계셔서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그야말로 초기 교회의 방언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이렇게 이루어지듯이 이제 영어를 교회에서는 어떤 또 다른 방언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지 않겠나 이제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이제 영어를 이렇게 해서 쉽게 익히시고 나면 시중에서 이제 말씀 묵상이나 이런 그런 큐티 아니면 성경 공부 자료들을 다 이제 대개 출판은 이제 한글 영어 이렇게 병행해서 출판이 되거든요. 그거를 좀 영어 부분도 좀 잘 읽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뭐 묵상 성경 공부 자료들이 다 한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글만 보고 영어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는 다 영어 즐겁게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경험이 대부분은 없으실 텐데 우리는 이제 자동차의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아 조작을 오른손으로 하잖아요. 근데 일본에 가면 이 핸들이 우리는 왼쪽에 있는데 일본은 이제 차가 오른쪽에 있죠. 그러면 변속을 하려면 왼손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평소에 늘 오른손을 쓰다가 왼손을 쓰면 뭔가 새로운 느낌이 있어요.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늘 한국어만 쓰시다가 영어로 내가 이렇게 해보면 뭔가 새로운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가능한 뭐 한영이 같이 어우러지는 찬양이든 말씀이든 성경 공부든 이게 있게 되면 뭐 어떤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본격적으로 들어가자면 여러분들이 영어를 익혀서 실제로 하려고 하는 거는 영어를 읽고 쓰고 말하고 듣고 하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읽고 쓰고 말하고 듣기는 무엇으로 활용이 되느냐? 문장 단위로 이루어지고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어의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거를 알면 영어가 된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쓰면 상대방이 읽고 상대방이 쓰면 내가 읽고 그런 거죠. 내가 말하면 상대방이 듣고 상대방이 말하면 내가 듣고. 근데 이러한 네 가지 활동이 문장 단위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익히시면 영어를 익히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처 모르고 있는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영어로 된 영화들이 엄청나게 많죠. 영어로 된 드라마들이 엄청 많죠. 또 영어로 쓰여진 책들, 영어로 말하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언어 활동이 놀랍게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주인공이 무슨 동작을 한다 아니면 어떤 주인공이 어떠한 상태에 있다.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없이 많은 말들을 하니까 그 상황들이 엄청나게 다양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어떠한 주인공이 어떤 동작을 하더라 아니면 어떠한 상태에 있더라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영어의 문장은 어떻게 만드느냐? 일단은 그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를 확정하게 됩니다. 내가 쓸 때든 상대방이 그렇게 표현을 할 때든 간에 아니면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가 확정이 되거나 상태는 비동사를 쓰면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다. 요 제일 앞에 앉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일반 동사를 쓰게 되면 그게 결국은 동작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언어로 표현할 것은 누군가의 동작이거나 누군가의 상태인데 그 상태를 말하려면 비동사. 일반적인 동작을 나타내면 그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를 확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동작의 주인공, 이 상태의 주인공을 앞에다가 써줍니다. 그 다음에 주인공이 이런 동작을 하는 대상, 목적물을 갖다가 뒤에다 놓으면 됩니다. 아니면 주인공이 어떠한 상태인지 그 내용을 뒤에다가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을 의사 표현을 할 때 동작을 나타내는 스타일의 문장이거나 아니면 상태를 나타내는 문장의 스타일이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대별을 해서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표현을 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동작은 뭐겠어요? 사랑하다라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 love가 오고 그 사랑하는 주인공 예수님이 주인공이 앞으로 Jesus loves 그렇게 사랑하는 동작의 대상 목적물이 오면 Jesus loves 그러면 이게 영어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통 사랑한다는 동작의 주인공이 줄리엣이라면 이 줄리엣이 사랑하는 대상은 로미오. 뒤에다 놓으면 됩니다. 동작을 중심으로 동작의 주인공을 앞에 놓고 동작의 대상을 뒤에 놓고 그럼 이게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인공이 바뀌는 겁니다. 영어는 위치가 의미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동작의 앞에 로미오가 오면 로미오가 주인공이 됩니다. 그리고 대상은 줄리엣이 되고 그래서 늘 동작 동사를 중심으로 앞은 주인공, 뒤에는 내용 이렇게 배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조상으로 우리말이나 일본어, 중국어와는 비교가 안 되게 굉장히 명쾌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영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어떤 메시지를 표출을 하거나 해석을 하려고 할 때 그에 맞는 동작이나 상태의 동사를 갖다가 선정을 하고서 그 앞에는 주인공을 갖다가 놓아줍니다. 그리고 그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의 뒤에다가 대상이나 내용을 놓아줍니다. 이게 영어의 문장 구조의 양대 구조인데 주인공이 오고 일반 동사가 오고 목적어가 오는 이 구조가 이 주인공이 목적어라는 대상물을 가지고 동작을 한다고 비동사가 오면 이 주인공이 뒤에 있는 보어와 같은 상태이다. 요게 영어의 문장 구조의 양대 산맥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인식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인문으로 보시면 더 이제 이해가 쉽게 되실 텐데 모든 영어 문장은 주인공의 동작이거나 상태라고 그랬는데 동작의 경우에 보면 뭔가 쓰는 동작을 한다. 그 쓰는 주인공은 유진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뭘 쓰느냐면 편지를 쓰는 거죠. 그러면 영어가 이렇게 됩니다. 유진 writes a letter. 유진은 편지를 라는 대상을 가지고 쓰는 동작을 한다. 이게 첫 번째 구조라면 두 번째 구조는 비동사가 옵니다. 그래서 유진 is a teacher. 유진은 선생님이라는 상태이다. 요게
영어의 양대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우리 교회적으로 Jesus loves you 그러면 주인공이 대상을 갖다가 어떤 동작을 한다. 이런 구조이거나 아니면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주는 상태. 이렇게 문장 구조는 둘 중에 하나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첫 번째 스타일과 두 번째 스타일의 구조를 가르는 가장 커다란 기준은 뭐냐면 주어 다음에 오는 친구가 비동사냐 일반 동사냐. 비동사가 아니면 동작이고 비동사면 상태라고 그랬는데 비동사라는 게 뭐냐면 비동사는 하나의 동사입니다. 근데 이 비는 원형이고 약간 변형이 돼서 나타납니다. 영어에서 본인, 나의 경우에는 이 비동사가 I am 이렇게 바뀝니다. 상대방 너는 그럴 때는 you are 너는 어떤 상태이다 그럴 때는 are로 바뀝니다. 그 남자는 어떻다 할 때는 he is, she is, it is. 그래서 I is, 뭐 he am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자기 파트너대로 이렇게 맞춰서 쓰는데 이게 전부 다 비동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형, 변형들이 오게 되면 그 주인공이 그 뒤에 있는 내용과 같은 상태이다. 요게 이 첫 번째 스타일, 두 번째 스타일의 구조인 거고요. 이 비동사가 아닌 경우가 오게 되면 주인공의 동작을 나타내는 경우가 됩니다. 비동사의 예를 조금 한번 더 보시면 뭐 God is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상태를 보여주죠.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나는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니. 이랬을 때에 이런 것들이 다 비동사인 거죠.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주인공이 어떠한 속성을 갖는 상태인지를 비동사가 보여준다. 그래서 영어의 어휘를 잘 모르시면 이렇게 한영, 영한 대조 성경을 갖다가 이제 앞으로 주로 사용하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러면 I am, 나는 I구나. 길은 더 웨이구나. 진리는 더 트루스구나. 라이프는 생명이구나. 이렇게 어휘를 좀 늘려 가셔야죠.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특정한 단어들을 어떻게 발음을 하시는지를 잘 모르겠다 하는 분도 많으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라서 아까 이제 제가 제안을 드린 말씀이 뭐 이렇게 교동문 같은 것도 한글 영어를 같이 띄워서 영어로 읽는 분들의 말씀을 듣고서 그런 단어들은 이렇게 발음이 되는구나. 이렇게 익히시면 좋다 이거죠. 찬송가를 부를 때도 한영 찬송가를 스캔으로 이렇게 반페이지 띄워서 띄워놓고서 그 한글로만 부르실 분은 부르시고 영어로 같이 부르실 분은 부르시고 그렇게 하면서 발음을 좀 익혀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어휘력이 없는데 어휘력도 늘리고 발음도 익히시는데 그게 가장 무난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스마트폰 있으셔서 거기 성경을 읽는 앱을 깔고서 누르면 영어 성경 본문이 어떻게 발음되는지도 그대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렇게 단어도 잘, 의미도 잘 모르시고 발음도 잘 모르시면 그렇게 좀 헤쳐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양대 산맥이 주어 일반 동사 목적어나 주어 비동사 보어라고 했을 때 비동사는 달랑 이 딱 하나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유사한 성격의 문법적 기능을 갖는 뭐 become, look, remain, 뭐 get 아니면 다음에 볼 이렇게 진행형 수동태 완료라고 학교에서 배우는 이 비동사들도 다 포함이 돼서 두 번째 스타일의 문장 구조를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나 주어 비동사 보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스타일의 문장 구조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유진 포스터 레터. 유진은 편지를 발송한다. 아니면 유진 포스터 레터 yesterday. 유진은 어제 편지를 발송했다. 아니면 will post a letter tomorrow. 내일 편지를 발송할 것이다. 이런 경우가 주인공의 동작을 나타내는데 시간적인 개념까지 반영을 해줬다면 이렇게 유진은 포스팅, 발송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 편지는 posted by 유진, 유진에 의해서 발송된다. 이렇게 편지를 발송했다. 완료. 이 부분들이 비동사로 바뀌면서 문장의 구조가 달라진다. 여기까지는 참조로 좀 보시고요. 그래서 영어의 기본, 제가 끊임없이 이 골격을 말씀드리는 건 이게 영어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어라는 거는 앞으로 S로 줄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어는 subject, 뭔가의 주체라는 뜻입니다. 주체. 동사는 동작이거나 상태이거나, 이 object는 객체입니다. 대상. 그래서 SVO 그러면 첫 번째 동작을 나타내는 구조라면, SVC 그러면 컴플리먼트에서 주인공은 이런 보호와 같은 상태이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에서 이렇게 약어로 나타낸다는 거를 앞으로 참조를 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영어의 성분들에서 주인공 아니면 목적어나 보어가 하나짜리 단어들이 오면 영어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늘 바로바로 의미가 다가오는데 조금 영어가 어려워 보이는 거는 구나 절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어가 스몰 사이즈도 있지만 미디엄 사이즈로 커지기도 하고 완전히 라지 사이즈가 되기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요. woman이라는 단어가 있고 in이라는 단어가 있고 love라는 단어가 세 개가 있을 때 이 단어들이 사랑 안에 있는 여인, 사랑에 빠진 여인, 이렇게 단어와 단어들이 약간 덩어리져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영어가 조금 이렇게 고도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면 왜 절이라는 개념에서 보시면 뭐 찬송가 1절만 하겠습니다. 4절까지 다 하겠습니다. 애국가도 뭐 그렇게 말하잖아요. 절이라는 거는 문법적으로는 주어 동사가 다 있으면서도 한 단어의 역할을 하는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whether he will come or not, 그가 올지 안 올지는, 이렇게 되면 주어 동사 다 있는 이 덩어리가 한 단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가 와야 할 자리에 문장 전체가 라지 사이즈로 오게 됩니다. 이래서 영어가 약간 어려워 보이는데 이 요령들을 알면 별거 아니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의미를 형성하는 덩어리가 아주 한 단어짜리도 있지만 단어들이 약간 덩어리져 있거나 아니면 아예 하나의 문장 같은 덩어리가 돼 있거나 그럴 수 있다는 걸로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영어가 단순하게 주어, 일반 동사 목적어, 주어, 비동사 보어라고 했는데 이것도 한 문장이거든요. 한 단어 한 단어짜리가 아니라 이렇게 길게 와서 영어가 좀 어려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긴 문장도 실제로는 노란 거 is 파란 거, 노란 거는 파란 것이다. 이 정도 단순한 구조입니다. 기본 구조는 A is B일 뿐입니다. 다만 뭔가
덩어리 지는 규칙에 의해서 좀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하시게 됩니다. 요리사들이 텔레비전에 요새 이제 방송 프로그램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어떤 때는 소금을 넣어서 간을 맞추고 어떤 때 마늘을 넣고 뭐 파를 넣고 이렇게 자기의 요리 방법을 양념을 어떻게 쓰는지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와 똑같은 원리로 영어로 뭔가를 문장을 만들어내자면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 재료들이 여기 나와 있는 8가지인데 아까 이제 목사님께서도 영어에서 동사가 더 비중이 크냐 명사가 더 비중이 크느냐 하는데 그 얘기는 요리를 할 때 소금을 잘 넣어서 간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하냐 마늘이나 파를 넣어서 뭔가 재료의 특성을 제대로 나타나게 하는 게 중요하냐 이제 그런 의미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영어의 각종의 단어들을 일종의 물품으로 보고서 분류를 해봤어요. 양념도 용도에 따라서 나누어지듯이 영어의 단어도 어디에 쓰는지를 가지고 나누어 보니까 8가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팔품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일 첫 번째 명사라는 개념은 이름입니다. 이름. 뭐 여기 카메라, 책상, 칠판 이런 것도 있지만 뭐 믿음, 사랑, 증오 이런 추상적인 거니까 뭔가 이 세상에 그 형태가 있든 없든 간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의 이름이 명사입니다. 이 명사가 왜 중요하냐면 이 명사가 주어 자리에 목적어 자리에 부어 자리에 다 쓰이는 게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재료상으로 가장 많이 쓰이기 때문에 명사가 중요하고요. 동사는 주어 다음에 와서 그 주인공의 상태냐 동작이나를 확정해 주기 때문에 동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명사와 동사만 있으면 영어의 문장은 완성이 됩니다. 재료에서 명사는 말하자면 간을 맞추는 소금 같은 정도의 역할이라면 동사는 마늘과 같이 뭐 매운탕을 제대로 비린내 안 나게 요리가 되게 하는 온갖 채소들을 무쳤을 때 뭐 이렇게 풋내 안 나고 비린내 안 나고 우리 입맛에 딱 떨어지게 그런 게 동사 마늘이잖아요. 그 정도가 동사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는 저 형용할 수 없이 뭐 아름다운 산 이렇게 형용은 이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와 있는 명사를 형용을 해줍니다. 꾸며줍니다. 말하자면 화장품 같은 그런 존재. 다음으로 이 부사는 우리가 뭐 부통령, 부지사, 부위원장, 부목사, 부대표 이렇게 부자가 들어가면 자기가 핵심은 아니고 부수적인 존재입니다. 이렇게 문장 안에서 부수적으로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를 우리가 그 카테고리를 다 이제 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리에서 한 뭐 고춧가루 넣어주는 정도로 필요한 존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리에서도 소금, 마늘, 파, 고춧가루만 있으면 어느 정도 요리가 됩니다. 영어 문장 내에서도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요것만 있으면 기본 요리가 됩니다. 이 대명사를 아예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와야 되겠는데 대명사는 에서의 대자는 대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친구입니다. 여기 영어 문장에서 아까 보신 문장이죠. 대표적으로 유진 writes a letter. 유진은 편지를 쓴다. 이랬을 때의 유진은 어떤 사람의 이름
명사인 거죠. 그런데 이 유진을 그는 이렇게 바꾸면 명사를 대신해서 그는 이렇게 한 거죠.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사 대명사는 늘 같이 움직이니까 용도나 기능이 비슷하니까 한 대 묶어주고요. 그래서 명사 이해하셨고, 동사 이해하셨고, 형용사, 부사 이해하셨고, 이 영어의 기본 재료들을 다 이해를 하셔야 영어 요리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재료는 어디에 쓰는지 그 재료의 용도를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영어의 재료의 중요한 부분이 전치사라고 있습니다. 전치사. 이 친구는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느냐 하면 앞에 위치하는 말 이렇게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얘는 꼭 명사 앞에 와서 둘이 같이 다닙니다. 절대로 혼자 다니는 일이 없어요. 이렇게 둘이 붙어가지고는 용도가 형용사나 부사로 바뀝니다. 그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government, 정부. 현재는 문재인 정부죠, 그렇죠? 이러한 정부를 government라고 했을 때 of 전치사, people 명사. 여기에 더는 그냥 명사가 쓰고 다니는 모자 정도다 이렇게 보시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형용사가 돼서 정부는 정부인데 누구의 정부냐 하면 국민의 정부. 이렇게 명사를 꾸미는 애가 형용사적인 기능. 그 다음에 by the people. 누구에 의한 정부냐 하면 국민에 의한 정부. for the people. 누구를 위한 정부냐 하면 for the people. 국민을 위한 정부. 그러한 정부는 그렇게 되면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가 형용사가 돼서 명사를 꾸며줍니다. 링컨 대단한 말 했지만 실제로는 다 문법 안에서 있는 개념인 거예요. shall not perish.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from the earth. 지구상에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이번에는 부사입니다. 왜냐하면 형용사는 명확하게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지만 부사는 그냥 부수적으로 지구상에서. 이런 게 형용사와 부사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문장은 명사, 형용사 기능, 동사 기능, 부사 기능 4개가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인 거예요. 영어에 수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이 4가지 재료가 계속 버무려져 가지고 영어가 탄생하는 거예요. 링컨이 했다는 그